네, 그러니까 영성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있어서 어떤 공부, 학습 이런 거에 대한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요. 종교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불교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느 스님이 그냥 공부하다 죽어라 그런 말이 있듯이. 물론 맞아요. 그 제목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런 책 갖고 있어요. 어떤 스님. 그러니까 송구하게 이름은 성함은 까먹었는데 어떻게 그러고 또 근데 스님이 쓴 거였나요? 또 비슷한 제목으로 뭐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누가 따라했는지 뭐 그것이 다른 걸 따라한 건지 공부 뭐 잘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근데 기독교에서도 이 시대에 이제 이 민중이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되는도다 뭐 그런 말만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 종교는 다 가르치기 위한 거야.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종교는 왜 또 믿어야 하냐면 이제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다 학습을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벅찬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물론 옛날에 시간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또 일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올바른 절도 있게 올바른 생활 기법은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건 왜 그래야 하느냐? 이건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으라.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순결을 지키라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그 단순하게만 그거 생각하면 또 상당히 억압적인 것 같지만 파고들고 이유를 보면은 또 다 필요한 그게 아니었으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우리 요새 한국 기독교는 특히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죠.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약보다도 구약을 위주로 그냥 이제 권위, 그 믿음, 순종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만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안에 내면의 그 하나님 그런 것을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영유의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데 보면 교육을 안 신약에서 시키죠.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그 뭐지 그 신도들 성도들 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분량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상당수가 중복이 돼 있지. 그리고 이제 중복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말씀 분량이 적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바울이 만든 거라고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그 자체만으로 그 당시 뭐 그걸로 뭐 전 로마 전 우주 이제 세계가 뒤흔들고 들썩이진 않았으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기독교도 이제 있었는 들을 탄압하다가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줄줄이 서신해가지고 그 뒤로 대부분을 오히려 바울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신앙인들 중에서는 또 바울이 다 지도한 거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의 수제자 생전에 가장 우두머리 수제자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한테 어떻게 뭐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보다도 그 베드로의 태도를 꾸짖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실상 바울을 이제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야 뭐 다 하는 얘기지만 내가 특별히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오래전에도 유튜브 강의를 했었는데 바울의 그 서신과 모든 그걸 좀 읽어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뭐 머리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보수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문동환 옛날에 문익환 목사의 동생인가? 최근까지 사신 분이 있는데 그 책도 갖고 있어요. 예수냐 바울이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바울이 오히려 이제 그 아주 개혁적인 청년 예수의 그걸 왜곡했다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때 그 가늠한 여자를 이제 용서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거는 그 뒤 1000년 2000년대에도 쉽사리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를
그랬다. 난 이거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늠한 사람은 여자를 용서를 하는 건 이렇게 인간은 할 수 있는 많은 인연을 가지고 그 서로 이제 보충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신앙적인 아니 이게 부부 예속 관계에서 여자가 그냥 남편 말고 아무 남자를 또 이제 만나지 않고 이런 거는 상당히 제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여자를 구속하려는 건 단지 이제 유교에 의한 거잖아요.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어야 된다는 그건 사실 또 근본적으로 본 것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도 그 집착 때문에 여자를 다른 남자하고 전혀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그 남녀 모두 이제 두루 인연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당시의 이제 그 상당히 영적으로 단순한 옛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옛날 규범들을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이제 제사를 지내서 믿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개혁적으로 보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럼 더 보수적으로 됐냐? 예수님은 진보적인데 이거는 제가 이념 문제에서도 그래요. 진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발달했다고 다 충분히 발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충분히 후하게 평가해 주는 거. 진보가요? 보수가 그런 게 아닌가? 아니야. 다 보수가 보수는 그렇게 이미 이 세상은 충분하게 사람들이 잘 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게 보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 현재의 상황에서 받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변화는 어떤 걸 변화냐면 그야말로 영적인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듯이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에 있는 밧줄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초인 신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런데 계속 발전을 향하는 건데 인간이 아직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짐승하고 별 차이 없다. 이관점은 아주 인간을 낮춰보는 거잖아요. 극우라는 게 뭐야? 우리가 보통 극우는 잘못 많이 쓰지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경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민족 집단, 저쪽 민족 집단이 서로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가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원시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인간의 영혼 성장을 위해서 서로 싸워서 더 자기 정신이 바르고 또 정신 차리는 쪽이 아무래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생존. 적자생존이고 그리고 또 그건 짐승에도 그렇지만 어느 기초 사회에서도 그리고 구성원들이 더 그 영적인 믿음이 강해서 이제 자기 집단 위해서는 자기 하나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가진 사람이 많은 집단 이런 쪽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 영적으로 발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거를 당연시 보는 거죠. 근데 진보는 이제는 사람들이 충분히 영적 성장이 돼 있으니까 그냥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배급만 주고 그냥 공동 생산하고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서로 알아서 잘 나눠주고 정신적 가치만 추구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그런 건 정말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돼 가지고 무력이 없이 그냥 군자 의만 추구하고 소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같이 생산하고 그냥 같이 똑같이 나눠 먹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성공한 나라들이 있지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실제의 발전 단계보다 더 높이 평가한 거지. 그러면은 이제 현재보다 더 그러면 사람들 의식이 더 높아지고 영적이 되면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 학생 보고 부모가 너 뭐 그냥
길 조심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그걸 일일이 간섭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답답하지고 애들은 뭐 입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공부를 특별히 잘못한 아니면은 공부할 건데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런 거. 그거는 아이를 너무 이제 덜 성장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우파적인 거지, 극우파적인. 그리고 저기 아이를 고등학생 보고 너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 연애해도 좋다, 아무렇게 방임하고 잘. 그거는 학생이나 성인 이상 정도로 아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좌파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좌파적인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생 인권이 강해진 것도 그렇지, 좌파. 그냥 학생들이 다 그냥 굳이 교육을 안 시켜도 그리고 다 발전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건 또 어떤 잠재 심리가 있냐면은 이게 영성적으로도 이제 영적으로 발달한 그런 이제 오래된 영혼들이 태어나니까 나이는 어리더라도 애어른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 굳이 단지 세상을 더 살았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그 소리 하지 말라. 걔네들 영적으로 우수하다는 높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 좌파진 거지. 근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너무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고 재산 분배가 너무 공평하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는 어떤 인간이 영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에 있으면은 그 남보다 굳이 먹고 살기 편하고 괜찮은 정도면 되는 건데 굳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하성을 하고 자꾸 그럴 욕구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공부하고 자기 이제 정신 수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가정을 한 게 바로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도? 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애초에 이게 바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이따 하고 자꾸 옆으로 해서 얘기가 커지는데 지금 이제 소련 같은 데는 이제 공산주의를 그렇게 섣불리 해가지고 제품들도 못 만들고 생활필품도 못 만들어서 동구권이 다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본주의가 그 제도를 이제 소련도 다 러시아로 바꿨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 근본적인 거는 민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그쪽이 이제 꼭 반반 나눠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다 서로 단합하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제도만 바뀌었어도 사실상 다시 또 그런 독재나 마찬가지 제도잖아요. 그게 뭐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게 나라가 전체가 국론 통일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고 굳이 절반 나눠 가지고 있는 거가 오히려 지금 와서는 서방의 그런 제도들이 이제 좀 모순을 자꾸 보내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그 영국 이런 데 자꾸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렇게 한국은 특히 섣불리고 따라서 반 나눠 가지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 나눈 거는 특히 그 나라의 주된 어떤 문화나 어떤 주축을 갖다 오히려 반으로 잘라 가지고 어떤 비주류들을 약간 그런 외세들 이런 걸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면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 다른 여진족과 토착외국 얘기 그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또 신중히 또 설명해야 될 건 중국 같은 경우 섣불리 공산주의 사람들 격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몰라 이 말 들으면 또 너무 또 찬양하는 거 아니라 하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그냥 보통 사람도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지식인이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게 솔직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공자 맹자 이런 거 다 그냥 배웠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강설이라는 그 시 있어요. 한시 비슷한 거. 뭐 강에는 눈만 내리고 어떤 그런 삿갓스 늙은이 그런 거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 중국에서는. 이제 그건 거기 그만큼 이제 어떤
보편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요. 물론 이게 원래부터 자질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건 어느 나라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있지만은 적어도 정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이 공산주의 상황에서 물론 수정을 했죠. 등소평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 성격을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그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어떤 사람이 끝없이 이익을 갖고 어떤 사람이 확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는 상당히 방지가 돼 있거든요. 이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보장들이 많이 돼 있고 그런데 그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 교육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나라처럼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소프트 랜딩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대단히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라든지 모든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이 다 함축이 돼 있고 그렇게 그게 보편적인 성장이 되니까 보편적인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일을 안 하면 노숙자가 되고 그러다가 막 저기 그 의료 시스템 그런 것도 아주 하층 계급은 아주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 일을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래라 그거잖아요. 그게 우파적인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으면 이제 최하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는 거.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 성격 갖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한없이 이 생활이 그렇게 내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기본 소양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니까. 우리나라 일본처럼 되고 있다 하더라. 일본은 이미 저기 젊은 층들이 알바족도 많고 뭐지 약간 그 집에서 막 주로 지내는 히키코모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저기 뭐 3, 40대 뭐 50대까지 노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있대요. 다 있어요. 중국에도 그렇게 뭐 탕 이렇게 눕고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러려는 사람들 있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래서 저 일 안 하거나 알바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오히려 진짜 영성 그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게 그런 자기 스스로 영성적으로 발전했다 온 사람들이 헛되었다 다 세상 그런 거 추구해 본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달관하고 세상을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뭐 아득바득 취직해서 뭐 누구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거죠. 이제. 요즘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가치를 추구하냐 그거 추구할 방향을 찾아야지. 직장 생활에 꼭 얽매이지 않고 그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자유롭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서 조금 근데 어떻게 사회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요 결론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는 안 굴러가는데 지금은 이제 한중일이 전부 이제 인구들이 이제 한 20년 전에 인구 너무 많이 나서 큰일 난다 막 그러다가 그랬던 사람들이 젊을 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가 적고 이렇게 그만큼 일도 별로 안 하고 사실 일 별로 안 해도 먹고는 다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죠. 집도 못 사는데 이런 생각으로 집 못 사는데 이런 생각 그냥 먹고 하루 그냥 즐겁게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취직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재 상태에서 어떤 과거에는 생존과 경쟁을 위한 이제 그런 노력 그걸로도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그 한 차원 높은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수준의 지적인 그거가 보편화되지 않잖아. 오히려 더 떨어지고 한국은 집에서 저기 뭐 그 영성 추구하고 뭐 그 내면 정신적인 것보다도 그냥 TV 틀거나 뭐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많을 거. 영성 추구도 그냥 자꾸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어떻게 해야 뭐 귀신을 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가 아니라 자기가 뭐
재능이 있으면 그런 거고 이제 어떤 지적인 걸 갖추기 위한 그러한 지식 그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얘기하는 본론인데 아까 그 중요한 그거 그러니까 진보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실제보다 보수는 낮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극우나 일부러 높게 일부러 낮게 평가하는 게 극우나 극좌고 그 저기 이상적인 정치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도록 해야지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딱 정확히 평가는 못하니까 조금 위로 평가하면은 진보고 조금 얕게 평가하면 보수고 현재의 상황을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그 자기의 대상인도 하지만 그 실행의 주체도 진보를 다른 사람 높게 평가하면서 그야말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운영하려면 그 사람 본인도 영적으로 높아야 돼. 아주 보수적 극우적으로 세상을 이끌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영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이제 니들 내 명령 들어. 우리 전부 생존해야 돼. 응? 이렇게 응? 끌고 다니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진보적으로 너희들 그러니까 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먹고 사는 건 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 믿으니까 당신들을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 복지 생활하자 지도자가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 지도자는 그만큼 더 높은 영적 수준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그냥 어떻게 돼요? 그게 재앙이지. 누구 어떤 대통령 뭐 별명 같지도 하지만 어설픈 진보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더 깊이 더 얘기할 수가 있고 바울이 더 보수적이었던 게 바로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딱 인류가 어느 정도 더 진보되어야 한다 이걸 딱 제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그럼 예수님과 똑같거나 혹은 더 앞서간 진보를 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있지. 그건 다 정치적으로 망하고 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바울은 절대 예수님 아래니까 예수님보다 더 진보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의 겸손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봐가지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안 거네요. 응? 안 거지, 아는 거지. 그럼 자기는 예수님의 위였나? 근데 그런 진보와 보수 그렇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관점은 처음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 정작 그 진보나 보수나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관념을 갖고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나라도 제 책으로 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또 젊은 층들이 보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아니 그런 이론은 오히려 내가 이제 이념과 영혼이라는 책이 써 있고 다시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어린 청년들이 다시 보수적이다. 근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이제 그런 이제 본질적인 진보 보수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 사회를 이제 높이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는 건데 실제로는 진보 보수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시장 경제 중시하면 보수고 무슨 뭐 복지 중요하면 진보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강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결과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럼 이제 본질적인 이제 분류가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그 삼각형, 사각형, 가령 직사각형을만 얘기할 때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네 각이 같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직사각형 하면 길쭉하게 이렇게 생기면 사각형인가? 한쪽이 이렇게 직각이면 직사각형인가? 정사각형도 그렇잖아요. 정삼각형 아니 직각삼각형도 그렇고 근데 한쪽이 직각이 있으면 직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정의한 거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진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평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자꾸 이제 무슨 복지를 중시하냐 뭐를 중시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보수가 다시 생긴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영성적으로 다시 또 얘기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40, 50대가 뭐 진보적 이제 이쪽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진보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다 점령할 거다. 그런데 웬걸 다시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벌써 한두 세대가 지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보수들 같은 세대 중에서는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시 되거든. 이어서 또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의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어떤 옛날에 아주 꼴통 보수 5, 60년대인데 그때 한국을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생이 했던 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면 또 이게 현실적으로는 내가 말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진보 보수보다 어떤 패거리란 말이 사실상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이제 백인 주류가 보수고 이제 이민 흑인 히스패닉 뭐 백인 일부 그런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사람들도 인연이 비슷한 길이 서로 모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경우는 그 6.25 때부터 반공해가지고 북쪽을 싫어하고 그랬고 주로 미국, 일본 이쪽 해양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냐면은 해방 때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갔잖아요. 지도급인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중국하고도 이제 어떤 공산당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쪽 그때는 뭐 자유중국 아무리 작아도 그때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컸으니까 대만 그런 쪽에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그때는 그 위에 박정희 시대까지 반공법 그래가지고 북한과 친하다거나 뭐 딴소리 공산당 좋다 이런 소리 한다면 아주 그냥 엄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못 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고 실제로 많이 또 죽었고 그런데 1940년대 그랬는데 1980년대 되니까 그런 인연의 사람들이 1940, 50년대는 북쪽을 좋아하고 이제 대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성인들은 많이 북한으로 갔거나 탄압받고 조용히 있거나 죽었거나 많이 그랬는데 그런 영혼 부류가 45년, 50년 아이들로는 태어나잖아요. 아이들로는 태어나는 사람들이 80년대에는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80년대부터 다시 시위하고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인연들이 다시 이제 북쪽과 잘 친하게 지내고 이제 대륙에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 비주류란 말이에요. 그 일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런 사람들이 건국 비주류가 이제 동등하게 이제 진보 그러니까 처음에 주류였던 사람이 보수가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진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수라면은 내양 쪽을 하고 진보는 이제 대륙 쪽을 친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하는데 이 본질적인 보수 진보는 아니지만은 그 패거리들이 이 대륙 지향적인 사람들이 건국 당시에 더 소외됐다가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대만의 경우는 지금 민주진보당이라고 있어요. 걔가들이 진보당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그 탈원전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장관을 하고 아주 진보적인 정책을 해요. 근데 거기는 그 지지 기반이 이제 대만 원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대만이 지금같이 된 게 1949년 국민당 본토에서 공산당한테 져가지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피난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 정부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만의 중국의 상류층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대만으로 몰려왔으니까 거기 대만 원주민은 아주 그냥 확 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공 것도 많이 하고 대만 국민당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대만 원주민 세력도 나중에 다시 마찬가지로 30년 지나니까 다시 자라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도 민주화가 돼서 이제 정권 교체도 되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는 묘한 게 이제 국민당이 비록 반공 그렇게 시작했지만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지금은 어차피 뭐 그건 그거 끝난 거 다시 잘 화합해서 중국인으로서 같이 잘 그러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만 원주민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알짜배기 그걸로 떼어가지고 자기 나라 독립 나라 됐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 중국 아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는 이제 진보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진보가 오히려 미국 일본 아주 우리나라 그거 이상으로 그냥 아주 미국 일본은 아주 극렬 친일이란 말이야. 그 대만 진보당은. 근데 대만 보수당은 저기 대친대륙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무슨 미국 뭐 따라간다고 보수니 뭐 얼마나 어리석은 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고 바울 얘기는 응? 다 하신 거예요? 바울?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진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뭘 받들어야 되는 자신의 위상.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의 어떤 행위란 되면 그런 참람함, 잘못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 아래에서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진보적으로 가는 거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시대를 더 새 종교 또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종교들이 뭐 실제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는 이제 그 어떤 교주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그게 진정한 그 종교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나간 만큼만 나가고 그 이상의 어떤 제 나름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그랬던 얘기죠. 성경 저기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구전돼서 적힌 걸까요? 그게 그때 이제 당시에 예수님 말씀에 바로 필사해 둔 것이 아니면 좀 왜곡될 수 글쎄 있잖아요. 나도 잘 모르지만 그 김용옥 교수의 말로는 뭐 이제 바울 서신들이 더 먼저 있었다가 네. 바울이 이제 그 기적을 겪은 다음에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쓴 거야, 바로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맨 처음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그건 나도 난 그럴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의 말이 불교 정리한 게 영조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막 입으로 소리 내서 그거를 따라해서 읊음으로써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다는데. 제자들이 네,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경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막 말로 이렇게 다 같이 읽으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전해지도록 했대요. 근데 성경 같은 경우에는 쪽지에다가 적고 근데 뭐 출처가 좀 불분명한 것도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글쎄 뭐 하여튼 근데 아이가 안 읽을 수 있는 거는 그건 이제 학문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거고 작가님은 지금 알고 있는 건 성경을 어떻게 하는 마가복음이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릴 때도 난 읽었어요. 4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 그때 이제 교회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그 계기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라고 그럴 때 그때 성경을 갖고 내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은 성경 읽는다고 잘난 척한다고 이러도 뭐라 그러고 내가 성경 잘난 척한다고. 성경 뭐라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집안에서 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배고자 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고. 성경을 배고자까지 써서 신성한 책을 어떻게 배고잤어요? 아니 너무 그 정도로... 애정하니까 그러면서 읽어보면서
몇백 년을 살고 그러면서 아 이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쭉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야곱 얘기는 듣고 야곱에 관한 그 찬송가를 부르고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쫙 읽어서 어디까지 읽었냐면은 욥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욥기가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땐 이야기가 되다가 중간에 그냥 서로 발설하는 것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처음 한 10%도 안 돼. 1, 2장만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가 계속 무슨 이야기들에 서로 그냥 어떤 논설, 그다음에 맨 끝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전에 역대사, 에스라 뭐 그런 것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고 막 승리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다 망하고 그냥 자살로 잡혀가고 다 망하는 걸로 끝나. 아니 이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거 크게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하지 하고 그런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 아니, 느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사로잡혀가고 다 끝났다. 그렇구나. 뭐 그렇게 그걸 예. 그러면서 또 뭐 영적인 감화를 받으신 적도 있지 않아요? 역사서는 어쨌든 다 읽었으니까 그때 오히려 그때 신약을 일찍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부터 읽는 사람 신약 그때도 그런 말이 있어. 신약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때는 내가 어릴 때 그때는 신약 전서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약 전서는 왜냐면 그 신약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으라는 말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전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신약 위주로 다 했는데 구약은 참고 오히려 이제 근래에는 신약 전서만 있는 책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실제 페이지 수 비율대로 구약을 많이 해. 근데 구약이 쉽고 왜냐하면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받고 이제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단순한 얘기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권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신약은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의식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을 사실상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저희 작가님 토론 주제로 하신 게 다른 거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너무 길면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일단 제너럴한 그런 얘기를 마치고 다시 또 시작하죠. 영적 지성을 채워야 된다 이런. 예. 기대하죠.